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제중심 강의로 기업 재무 6주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5주차에서는 그 증권시장의 이해, 증권시장 전반적인 구조나 기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6주차에서는 증권 가격의 산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현재 가치 개념이 이용되는 세 가지 분야를 얘기했었는데 본격적으로 그때 세 가지 얘기한 건 그거였죠. 증권 가격에 산출하는 거, 또 하나가 실물 투자를 결정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제부터는 증권 가격의 산출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7주차에서는 실물 투자의 결정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중간시험 이후에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의 평가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 개념이 이용되는 중요한 세 가지 분야에서 첫 번째 분야로 증권 가격의 산출을 이번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치라는 말도 쓰고 가격이라는 말도 써요. 이 말을 이제 다른 의미로 구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이제 워렌 버핏의 스승인데요. 이 사람이 가치는 어떤 과학적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산출해내는 값이고,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그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두 개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활용해서 우리가 재무적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내봤습니다. 다음 중 이론적 모형으로 구한 값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론적 모형으로 구한 값이 바로 균형 가격, 내재 가치, 이론 가격,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과 내재 가치, 또 이론 가격,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다 이론적 모형으로 구한 값이에요. 그렇지만 시장 가격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시장의 수요 공급 관계에서 형성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 모형으로 구한 것은 균형 가격, 내재 가치, 이론 가격이고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시장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재무 이론을 통해서 그 증권 가격을 산출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증권 가격을 산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균형 가격, 내재 가치, 이론 가격이죠. 왜냐면은 시장 가격은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그냥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얼마냐? 45,000원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시장 가격으로 바로 인터넷을 확인해서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삼성전자의 진정한 내재 가치는 얼마냐? 그거를 구해내는 것이 이론적 모형으로 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재 가치, 균형 가격, 이론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좀씩 섞여서 쓰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을 명확하게 미리 확립해 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와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균형 가격, 내재 가치, 이론 가격은 같은 말이고 시장 가격이 다른 말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언급했듯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말한 그 가치,
가치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 가치는 value예요. value. 그래서 균형 가격, 내재 가치, 이론 가격, 그 균형 가격 이게 다 같은. 답은 어느 거예요? 이상 모두. 이게 맞는 말이죠. 왜냐면은 균형 가격은 아니냐? 균형 가격도 맞아요. 그럼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도 다 맞잖냐? 그런데 가장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이런 것은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상 모두 4번을 봐야 됩니다. 가격은 가치와 구분해서 요거는 수요와 공급으로 형성되는 시장 가격이라 했죠. 뭐 시장 가치라고도 해요. 근데 시장 가격이에요. 시장 가격. 이거는 영어로는 이제 price라고 하죠. price. 그러니까 price와 value는 이렇게 다르다. 그런데 또 어디 가서는 price라는 말을 또 내재 가치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는 price라고 해가지고 가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재 가치가 이론 가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론 가격은 theoretical price, 균형 가격은 equilibrium price. 그렇기 때문에 price라는 말로도 가치를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벤자민 그레임이 말한 것은 가치와 가격을 그 사람 말에 따르면은 value와 price를 구별해야 된다. value는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증권의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 모형으로 구해낸 것이 바로 내재 가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볼 때 진정한 가치는 이거다 이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권의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가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그런데 여기는 3만 원이에요. 3만 원. 이런 얘기죠.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높은 경우라는 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높다는 것은 지금 시장 가격이 진실된 그 가치보다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저평가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높은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내재 가치에 대한 정보가 이제 투자자들에게 알려져서 곧 5만 원짜리가 3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5만 원짜리가 3만 원으로 떨어지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고평가되어 있지만 가격이 곧 떨어질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입해야겠어요? 매도해야겠어요? 당연히 매도해야 되죠. 그렇죠? 매입이 아니에요. 매입이. 그러니까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으므로 매도해라 이런 거예요. 그럼 반대로 시장 가격이 3만 원이고 그리고 내재 가치가 5만 원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거는 진정한 가치가 5만 원인데 시장에서는 3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싸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사야죠. 그러니까 이때는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으므로 매입해야죠.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어떤 물건이 가격이 되게 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싼 거를 보고 만약에 여기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5만 원짜리 3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보통 5만 원 정도의 가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만 원하고 바로 사야죠. 그렇죠? 3만 원에 사서 나중에 5만 원이
이게 그 일시적으로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작은 거지 시장 가격이 계속 그렇게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 가격은 내재 가치로 그 수렴을 해요. 그래서 시장 가격과 시장 가격은 내재 가치로 수렴을 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두 개가 똑같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가 바로 재무 이론에서는 균형 상태라고 해요. 균형 상태.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낮으면은 얼른 매입을 하는 거고,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높으면은 고평가되어 있으므로 곧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걸 매도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장 가격이 3만 원이고 내재 가치가 5만 원이다. 그러면은 진정한 내재 가치보다 3만 원 낮은 수준의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3만 원의 주식을 사서 갖고 있다가 5만 원이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만 원짜리가 5만 원짜리 되면 그때 팔면 돼요. 그게 그러면 얼마의 이익을 얻게 돼요? 2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요 2만 원의 이익이 바로 재정이익이라고 그래요. 그 차익, 재정이익.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거래를 재정거래라고 하고, 여기서 얻는 이익을 재정이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재정거래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요즘은 이제 차익거래라는 말로도 많이 써요. 차익거래.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을 이용해서,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을 이용해서 고평가된 거는 팔고 저평가된 거는 사서 그 시장 가격과 내재 가치의 차이만큼을 이익으로 얻는 거래. 그거를 재정거래 또는 차익거래라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을 볼까요? 네 번째 질문은, 다음은 배당평가 모형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식의 내재 가치를 배당의 현재 가치로 구하는 모형이다. 맞습니까?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게 되면은 미래에 받게 되는 현금 흐름이 배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배당, 미래에 받게 되는 배당을 현재 가치로 구해서 나온 값을 내재 가치로 본다. 그게 바로 배당 평가 모형 또는 배당 할인 모형이라고 해요. 배당 평가 모형, 배당 할인 모형 같은 말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분수식의 구조를 갖는데요. 우리가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항상 분수식의 구조를 갖죠. 그래서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그 지수 함수 형태를 갖고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이제 분수 함수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가치는 미래에 받게 되는 현금 흐름의 밑에는 그것을 할인하기 위한 할인율, 이런 분수값의 구조를 가져요. 두 번째 내용도 만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분모에는 할인율이 들어간다. 그렇죠? 분모에는 할인율 있잖아요. 그래서 분모의 할인율, 요 R을 넣는 겁니다. 또 우량 기업일수록 기대 수익률이 높아서 분모가 커진다. 우량 기업이면은 기대 수익률이 높아서 분모가 커진다. 분모가 커지면은 분수값이 작아지죠. 그러면은 우량 기업의 주가는 낮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아닙니다. 우량 기업의 주가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높고, 이것이 높다는 얘기는 똑같은 현금 흐름을 가졌을 때 할인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할인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낮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량 기업일수록 기대 수익률이 낮고, 그래서 분모가 작고, 그래서 분수값, 주가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떤 주식을 사면서 이익을 얼만큼 기대하냐 이럴 때
삼성전자 이런 주식을 사면서 뭐 당장 따블 막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바이오 주식, 요즘 뭐 바이오 주식으로 그 미래 성장 동력을 이어간다고 하면서 바이오 주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그것은 바이오 주식의 경우에는 주가가 위험이 높아요. 바이오는 되거나 안 되거나 도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높으면은 수익률이 높아지고 그것에 따라서 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이오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는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이 많아질 거다라는 그 분자의 현금 흐름을 크게 기대해서 오르는 거고요. 할인율과 관계했을 때는 좀 회사가 위험하다 이러면은 요게 높아요. 요게 높고 주가가 낮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안정적인 기업, 우량한 기업이다 그러면은 요게 작고 할인율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밸류, 기업 가치가 또는 주식 가치가 커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매년 5,000원씩 배당하는 주식, 그 할인율은 5%랍니다. 5%. 주식이 이 시장에서 92,000원에 거래된다. 차익 거래를 하면은 얼마의 손익을 보게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매년 5,000원씩 배당하는 주식,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은, 이 배당은 언제까지 이어져요? 무한히 이어져요. 우리가, 계속기업의 가정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회사 주식은 이렇게 1년, 2년, 3년 해서 쭉 있을 때 5,000원, 5,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히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한히 지급되는 연금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한다고 하냐면은 무한연금의 현재 가치라고 해서 V는 C 나누기 R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C는 5만 원이고요. 요 R 할인율은 5%라고 그랬잖아요. 5%. 그러면은 5%가 돼서 그러면은 주가가 얼마가 돼요?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10만 원.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가는 10만 원이 맞습니다. 10만 원. 그런데 이 회사의 그 주식이 시장에서는 92,000원에 거래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요 10만 원은 내재 가치고 92,000원은 시장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형태의 재정 거래를 하게 될까요? 내재 가치보다 시장 가격이 작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삽니다. 얼마에? 92,000원에. 92,000원에 사놓으면은 좀 있다가 이게 얼마가 돼요? 시장 가격은 내재 가치로 수렴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좀 있으면은 92,000원짜리 시장 가격이 사람들이 많이 사들이기 시작해서 그 내재 가치가 시장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요. 92,000원이었던 게 93,000원, 94,000원 사람들이 자꾸 사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10만 원까지 되면서 멈춥니다. 그러면은 나는 10만 원이 내가 사놓은 92,000원 주고 산 주식이 10만 원이 된 거니까 그러면은 8,000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의 차이인 8,000원이 바로 그 재정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재정 이익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주식을 계속 사들여요. 내재 가치보다 시장 가격이 낮으니까 계속 사들이면은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가는 92,000원이던 것이 94,000원, 97,000원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국 만 원이
되면서 멈춰지게 돼요. 그럴 때 바로 균형 상태가 달성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주식 가격을 이렇게 구했죠. V는 C 나누기 R. 이렇게 이거는 이제 무한 등비급수의 합으로 우리가 구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5,000원짜리 주식이 20% 아까 앞에서 몇 프로라고 그랬죠? 5만 원짜리 주식이 그렇죠. 5%랍니다. 5%로 현재 가치를 구하니까 10만 원이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된 거는 이 회사가 배당을 계속 5만 원씩 똑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성장을 안 하고 늘어나질 않고. 그래서 이거를 제로 성장 모형이라고 그래요. 제로 성장 모형.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회사가 배당을 매년 똑같이 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더 작년보다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작년보다 적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늘어난다.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보면은 모든 그 물가는 조금씩 늘어나요. 배당도 조금씩 늘어나고 또 우리가 뭐 월급도 안 오른다고 뭐 이러지만 그래도 월급이 깎이진 않죠. 조금씩은 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오르는 그 증가율을 반영을 해서 주식 가격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일정 성장 모형이라고 그래요. 일정 성장 모형. 일정 성장 모형은 그 성장률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일정 성장 모형. 그러니까 성장률의 비율, 증가율의 그 비율, 그것이 매년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로 성장 모형에서는 이 회사의 주식이 이렇게 시간이 가도 매번 배당을 5,000원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성장 모형은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5%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5만 원이지만 그림에서 여기는 5만 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게. 점점 더 많이 배당을 하니까, 점점 더 많이 지급을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증가할 때 그 증가 비율이 항상 똑같다. 그러니까 그 항상 성장 모형은 그 always라는 뜻이 아니고요. constant라는 뜻이에요. constant.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증가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이던 것이 내년에는 5만 2천 원, 그 다음엔 5만 8천 원, 그 다음엔 6만 1천 원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비율로 증가를 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2%다. 그러면 5천 원이던 것이 두 번째는 5천 원 곱하기 1.2%니까 0.2 해서 5만 1.0이면은 5만 60원인가요? 5만 6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5천 원, 그 다음에 5,060원, 여기에 또 1.02.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5천 원 곱하기 1.02의 제곱이죠. 이런 식으로 일정한 비율로 성장해 나가는 모형을 항상 성장 모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컨스턴트니까 뭐 항상이라는 말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로는 오히려 그 항상 성장 모형이라고 하는 것보다 일정 성장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항상 성장 모형이면은 그 표현 자체가 뭐 always 항상 성장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게 한자어로 항상 소득, 항상 성장한다고 가정을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은 그런 차원을 떠나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뭐 주식을 이렇게 발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아무튼 제로 성장 모형보다는 현실적인 모형이고요. 그리고 컨스턴트 그로스 모델이라고 해요. 이거를 만들어낸 사람은 고든이라는 사람이에요. 고든. 그래서 고든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뭐뭐를 제로 성장 모형, 항상 성장 모형 같은 말이에요. 항상 성장 모형과 고든의 평가 모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가격을 올리는 건 좋다. 그런데 그 증가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황을 전제로 주가의 내재 가치를 구하는 거죠. 제로 성장 모형으로 구한 값보다는 작은 값을 갖는다? 아니죠. 그렇죠? 큰 값을 갖겠죠. 큰 값을. 왜냐하면 제로 성장 모형은 이렇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거고 일정 성장 모형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너무 잘 나가다가 회사가 계속 잘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꺾이기도 하죠. 꺾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로 성장 모형으로 구한 값보다는 항상 큰 값을 갖습니다. 더 증가하는 현금 흐름이니까. 우리가 이제 증권 가격의 평가에서 첫 번째 주식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채권의 미래의 현금 흐름을 결정하는 것들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느 거냐 이거예요. 어느 걸까요? 우리가 채권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채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액면 금액이 있어요. 100만 원. 액면 이자율 뭐 4%. 1년에 4%의 이자를 갚는다. 이거예요. 만기는 만기는 그냥 3년 후라고 합시다. 3년 후. 그러면 이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2년, 3년인데 여기서 100만 원 원금을 받고 이자를 받아야죠. 이자가 지금 우리가 4%로 여기 4%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 4만 원. 첫 해 지급하고 2년 말에 가서 100만 원에 4만 원. 3년 후에 가서 100만 원에 4만 원. 이렇게 현금 흐름이 결정이 되는 거죠. 채권의 경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금 흐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룬 것들이 뭐예요? 액면 금액 100만 원. 액면 이자율 4%. 만기 4년, 3년. 만기 3년. 그러면 이제 이 주식에 대해서는 4만 원, 4만 원, 104만 원의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 그러면 안 맞는 건 뭐냐? 시장 이자율. 시장 이자율은 미래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 또는 이거는 약정 이자율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곱하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죠. 이렇게 채권의 미래 현금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 요 세 개가 결정한다 이거예요. 시장 이자율은 현금 흐름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것의 내재 가치를 구하기 위한 할인율에 이것이 적용이 돼요. 아시겠죠? 또 다음 중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채권은 뭐냐 이거예요. 그 이표채, 할인채, 영구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표채는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액면이 100만 원이고요. 이자율이 4%다 라고
이런 연구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4만 원. 4만 원 어떻게 생겼습니까? 100만 원 곱하기 4%. 2년 후에 또 100만 원. 4만 원. 3년 후에도 100 곱하기 4%에서 4만 원. 이렇게 됐다고 봐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원금 100만 원을 지급을 해요. 이게 무슨 채권이에요? 이게 이표채예요. 이표채. 이표채는 이자부 채권이라고도 합니다. 이자가 부는 붙어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자가 붙어있는 채권. 그러니까 이자를 3번 주고 그 다음에 원금을 주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할인채. 할인채는 이런 겁니다. 이거는 똑같은데 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 없는 거죠. 100만 원 하고 이자는 0% 이렇게 돼 있다. 그런 게 할인채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4만 원, 4만 원, 4만 원 하고 100만 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자를 안 주니까 여기에 100만 원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그거는 100만 원을 이 기간 동안에 평균 이자율로 나눠줘야죠. 그래서 1 플러스 R 해가지고 4승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죠. 할인채예요. 할인채는 1년, 2년, 3년 그러니까 3년 후에 들어오는 원페이먼트, 일시불의 현재 가치다. 그래서 할인 이자율이 R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세개 년도를 더하는 거죠. 세개 년도가 아니네. 이때 한 번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걸 3승. 그리고 금리가 5%면 여기다 놓고 10%면 여기다 놓고 이래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것은 이표채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할인채는 그 다음에 도입된 거고 연구채는 영원히 지급되는 채권이니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대요, 안 됐대요? 됐어요. 됐어. 가장 최근에 도입된 형태로 최근에 도입된 채권의 형태로 만기가 없는 그런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9번을 볼까요? 문제 9번을 보면은 다음 중 주식 가격을 구하는 모형을 이용해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은 어디가냐? 주식 가격을 구하는 모형을 이용해서. 그럼 주식 가격을 구하는 모형은 뭐죠? 주식 가격을 구하는 모형은 주식 가격을 구하는 모형을 이용해서 평가할 수 있는 채권. 좀 전에 살펴봤던 그거죠. 아까 살펴봤던 내가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을 구하는 모형은 이론적 모형으로 배당의 현재 가치를 산출해서 주식 가격을 구한다 이거예요. 근데 배당이 그럼 언제까지 계속되냐? 배당은 기업이 존속하는 한 무한히 계속되는 거야. 이런 모형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모형을 이용을 해서 주식 가격을 구하는 모형을 이용해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 뭐냐? 힌트는 지속성이에요. 지속. 현금 흐름의 지속. 주식 가격은 배당을 언제까지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무한히 지급한다고요. 이표채는 만기 전까지 이자를 지급하다 만기가 와서 원금을 상환하는 거고, 할인채는 하나도 모아놓은 거 없이 그냥 이자 없이 만기에 원금만 받는 채권이에요. 만기에 할인채. 연구채는 영원히 받는 거고 영원히 이자만 받는 거예요. 네 번째, 답이 없다. 어느 게 맞습니까?
바로 영구채가 맞죠. 왜? 주식 가격을 구하는 모형은 그 주식에서 비롯되는 배당이 무한히 계속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5천 원씩, 5천 원씩, 5천 원씩 계속되는, 그러면은 이게 무한 연금의 현재 가치 아닙니까? 그럼 이것의 현재 가치를 어떻게 구하냐? 5만 원을 더해서 1 플러스 0. 우리 금리가 0.05%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연구체의 그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이표체, 그러니까 그 연구체의 사례를 살펴본 건데 매년 5만 원씩 계속되는 그런 현금흐름을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나중에 그렇게 돼요. 그 5만 원 나누기 R. 그래서 이거를 자금을 도입하면서 얼마만큼의 금리를 지불했냐 이런 거를 보면은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10번입니다. 문제 10번. 채권의 내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뭐냐 이거예요. 채권의 내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단은 시장이자율은 그 시장 가격을 구할 때에 쓰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채권의 경우에는 1년 후에 10만 원, 1년 후에 이자가 2만 원 해서 12만 원을 가져다 주는 채권이 있다고 그래봐요. 그랬을 때 이것을 현재 가치로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할인을 해야 돼요. 1년 후에 12만 원이 생긴다면은 지금 현재 가치로 얼마냐? 그러니까 이게 제곱을 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12만 원을 놓고 여기에 10%라고 하면은 10% 이렇게 해서 구한 것이 바로 채권의 내재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때의 그 R은 바로 채권 수익률이에요. 채권 수익률. 채권의 내재 가치를 구하기 위한 요 10%는 바로 채권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주식 수익률, 이건 채권인데 무슨 주식 수익률 필요도 없고. 시장이자율은 내가 뭐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자율이에요. 채권의 수급에 의해서. 돈을 쓰겠다는 사람이 많으면은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고, 별로 돈 빌려서 사업도 잘 안 돼. 그래서 그냥 우리 상환하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상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마치 액면 이자율이나 시장 이자율의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내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채권 수익률이래요. 채권 수익률 맞네요. 그렇죠? 채권 수익률이 맞아. 액면 이자율은 액면 금액과 곱해져서 그 한 달에 얼마씩 받게 되는지 그 수수료를 챙기는 거고, 시장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일단 내재 가치와 할인율의 그 관계를 이용해서 그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문제 11번을 봅시다. 채권 수익률. 채권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소들과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을 옳게 나타내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권 수익률은 보세요. 채권 가격은 이자와 원금의 현재 가치를 채권 수익률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식은 앞으로 이제 많이 쓰입니다. 주식의 배당의 경우도 그러고, 또 저 뒤에 가면 기업 가치를 결정할 때도 그렇고, 뭐 부채 자기 자본의 가치를 구할 때도 저걸 쓰고, 뭐
재무관리의 거의 모든 내용은 다 저걸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요것이 만약에 주식을 가격을 구할 때의 요 R은 주식 수익률이에요. 주식의 기대 수익률. 그리고 V를 구할 때 쓰기 위한 요 할인율 R은 채권 수익률이 되는 거죠. 다시 요게 채권을 구하는 거면 이게 채권 수익률, 요게 주식을 구하는 거면 주식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채권 수익률을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채권 가격과 영향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채권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를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권 수익률은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이 부담하고 기꺼이 부담하고자 하는 그 수준의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가 채권을 발행한다고 해봐요. 그랬을 때에 그 채권자들이 10%의 그 수익률로 채권을 사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자본 비용이 10%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증권의 양면성 얘기할 때 있죠. 그 기업이 있고 기업의 경영자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경영자와 그 다음에 채권 투자자가 있다고 그래봐요. 채권 투자자가. 그러면은 주식을 놓고 10%의 수익률은 받아야 채권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이 채권을 놓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알았다 10%를 주겠다. 그러면 10%가 자본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 10%를 바로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 채권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 이거예요. 그럴 때 그 요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본의 한계 생산성, 두 번째 물가 상승률, 세 번째 만기, 네 번째 채무 불이행 위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그림을 곧잘 그려요. 여기에 이제 채권 수익률이고요. 채권 수익률이고 요거를 결정하는 그 요소로 네 가지를 여기 딱 가운데를 잘라서 여기 두 개가 있고요. 그게 MPC 그리고 이게 인플레이션. 요 두 개는 거시적 요인입니다. 근데 그 특정 기업의 채권과 관련된 거는 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하나는 만기. 만기가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또 여기에 채무 불이행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은 디폴트 리스크라고 그래요. 디폴트 리스크. 그래서 요 앞에 두 개는 거시적 경제 요인이고 요 밑에 두 개는 그 기업과 관련된 기업 요인이에요. 알겠죠? 자, 왜 하나하나씩 그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높아지면은 채권 수익률도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플러스 관계에 있다 이거예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뭐냐? 메모를 하세요. MPC라고 합니다. 그거는 마지널 P productivity C 캐피탈. 그래서 MPC라고 그래요. MPC. 저거는 뭐냐면은 지금 당장 내가 1원을 돈을 투자해서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사업을 해서 당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그러면은 채권 수익률. 그 채권 수익률은 그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면서 부담하는 자본 비용이에요. 그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 비용이 되는 거고, 똑같은 수익률이어도 자본 비용이 되는 거고, 이 채권 투자를 한 사람에게는 이 채권 수익률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되는 거죠. 수익률. 왜? 채권을 산 사람은 기업의 채권을 사면서 매번 10%의 수익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되는 거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10%씩 줘야 되니까 자본 비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본의 행기의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추가적인 사업을 했을 때의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럼 높아지면은 그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도 그 채권을 발행하겠죠. 그렇죠? 내가 사업을 할 때 내가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은 20%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20%의 자본 비용까지 부담해서 자금을 끌어모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돈을 빌리는데 12%래요. 그러면은 20%의 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데 12%의 자본 비용을 부담하면은 8%의 이익은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채권을 더 발행을 하면서 막 자금을 조달하겠죠. 그러니까 자본의 한계 상승성이 높아지면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도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져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은 우리가 금융자산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은 금융자산의 구매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실물자산을 취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은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채권을 사거나 이러질 않고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업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물가 상승률이 높은데 그러면은 채권을 발행을 하려면은 채권 수익률이 더 높아야 사람들이 채권을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은 은행 금리도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채권 수익률이 은행 금리하고 비슷한 건데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이번에는 만기. 그러니까 채권의 만기가 길면은 채권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할 때 생각해 봐요.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1년짜리 금리가 2%다. 그러면은 2년짜리 금리는 2.2% 이렇게 또 보통 1년, 2년짜리가 많은데 5년짜리 금리는 2.7%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가 조금씩 더 높아져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뭔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아래 공포라는 얘기를 곧잘 쓰는데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금리 구조. 근데 그거는 이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면은 그런 말을 해요. 그거는 좀 특수한 경우고 또 좀 현실적인 얘기여서 나중에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때 다루게 될 거고요.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정기 예금 금리를 생각해요. 그러면은 은행 금리가 1년짜리보다 2년짜리가 더 높으니까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면은 그거는 그 채권을 싸게 사잖아요. 채권을 싸게 사면은 채권 가격이 낮다는 얘기가 되고 채권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그 채권 수익률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기대 수익률. 그런데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망해서.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과 채권 수익률은 플러스 관계있죠. 마이너스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이 역관계에 있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디폴트 리스크가 높아지면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고 그것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문제를 지금 해설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잘못 출제해야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음 중 채권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소들과 맞네요.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을 옳게 나타내는 것은 그러니까 요거네요. 요거 4번. 그렇죠? 채권 수익률에는 플러스를 미치죠. 채권 수익률도 플러스.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에서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 물가 상승률, 만기, 채무 불이행 위험이 모두 다 플러스예요. 그 얘기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높아지면 채권 수익률이 높아진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채권 수익률이 높아진다. 만기가 길어지면 채권 수익률이 높아진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면 채권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으로 볼 때는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이 역관계에 있으니까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높아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만기가 길어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반대 방향을 미친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맞네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그 증권 가격의 산출, 증권 가격의 그 도출, 그 내재 가치를 구하는 그런 공부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실물 시장에 대한 투자 결정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